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이전에 고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 정책을 펼친 나라였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외국에서 온 지식인이나 기술자들을 관직에 등용해서 나라를 좀 부강하는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게 고려의 정책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정부의 인사로도 앉히고 맞아요. 그런 정책을 했었다. 네, 그 유명한 과거제를 고안한 사람도 고려 광종 때 후주에서 온 쌍기라는 사람이고요. 예.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화산 이씨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의 시조가 이용상이라는 분인데 예. 고려 고종 때 만국을 뒤로하고 귀화한 베트남의 왕족이었습니다. 화산이 씨의 그러면은 시조가 베트남의 왕족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 고종이 이용상을 환대를 해줘서 그 후손이 지금까지 대대로 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주에 알아보기로는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귀화한 분들을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공평하게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조선 시대에 들면서 좀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네, 물론 조선에도 외국인들은 살았습니다. 조선 초기 태조부터 세종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네. 조선은 귀화인의 명칭을 향화인이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세종실록 5년 3월 25일 기록에는 이 귀화인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 토지세를 3년 면제를 해주고요. 예. 노동 의무를 10년간 면제를 해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20년 기록에는 귀화인들을 결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실렸거든요. 예. 그리고 곳곳에 그들에게 토지를 주고 의복을 제공하고 관직도 줬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는 고려 분위기가 쭉 이어오는 거니까 갑자기 단절이 되진 않는 거니까 귀화한 사람한테 혜택도 주고 네. 고려하고 좀 비슷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조선의 향화인들은 특정 민족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 때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진족의 귀화를 적극 추진했고요. 건국 초기 10년 동안은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외인들에게 관직을 대량으로 수여했습니다. 아, 오히려. 네, 참고로 태종 8년에는 경상도에 거주한 외인이 2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잠시간은 인구 증가에도 기여를 했지만 목적이 인구 증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귀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와는 흐름이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방로의 시간 여행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역 인구를 좀 증가하기 위해서 외국인과의 교류를 적극 활용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책을 폈는데 조선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 흐름만 봐도 고려는 정말 두 팔 벌려 외국인을 환영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조선은 살짝 문을 열어두고 들어오세요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또 하나의 예로 들 것이 있는데 조선이 그 관리하던 이런 귀화인들 중에서 특별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서 온 사람을 황조인이라고 부르면서 특별 대우를 했거든요. 예.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다양한 도움을 받아왔어요. 임진왜란 때 군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예. 그때 왔던 군인의 후손이 조선에 계속 머무르거나 아니면은 명나라가 후에 멸망한 이후에 더 많은 명나라 사람이 조선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황조인이라고 불렀고 대대로 맺어온 관계가 있으니까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지키자.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을 계승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이들을 특별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 중에 유독 특별한 대우를 했던 게 명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네.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한 혜택은 고려시대만큼은 없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황조인입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이주민들도 있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 인구 정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 아까 사대 관계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속국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성을 인정한 상태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은 명예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또 관직을 내주면서 예의를 갖추고 그걸로
그걸로 인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안정적으로 외교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중앙 집권 체계를 다져가면서 나라 안에서 뭔가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경계가 뚜렷해진 거군요. 네. 이게 뭐 사대 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외세로부터 위협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안에서 좀 잘 키워보자. 이런 맞아요. 분위기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할 필요도 조금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또 유교적 질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혈통도 유교. 중요하고 가문도 중요하고 순수하게 우리 민족으로 이어가자 하는 분위기가 조선 사회에 조금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폐쇄적인 정책을 이끄는데 유교 문화도 한몫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교는 참 들어온 지 역사가 짧은데 네. 조선 후기 사회부터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인구를 한번 늘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이때서부터 생겨난 거겠네요. 그렇죠. 우리끼리 인구를 늘리자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미 태종 때부터 엄격하게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양만 조사를 하다가 후세로 갈수록 한양과 팔도를 나눠서 인구를 조사를 하고 숙종 때 들어서는 한양하고 팔도가 각각의 이렇게 인구가 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또 따로 조사를 했고요. 예. 정조 때에 들어서는 각 지역의 남녀 인구까지도 세분화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한 번 조사하고 끝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와. 했어요. 요즘 왜 우리나라도 보면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조정에서 지시를 내리게 되면 한양은 한성부에서 조사를 하고 예. 각 지방은 수령에서 어느 지역 몇 번째 집에 몇 명이 사는지 우와. 이런 것까지 꽤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정보를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실과는 조금 차이나게 기록된 것들이 생기면서 호적의 기능이 점차 약화됐으나 어쨌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치라는 게 나오는 거네요. 조선 시대부터는. 네. 물론 조선 후기의 기록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인구 조사를 했으니까 각 지역의 인구 변동 추이 이런 것들도 좀 예측이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기록에 따르면 영조 2년과 영조 29년 사이에 경상도의 인구가 26% 줄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같은 기간 평안도 인구는 오히려 53만 명, 40%나 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적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건 네. 없고 네, 딱 보통 숫자만 나와 있는 거군요. 네, 또 그리고 인구가 느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교역의 규모가 늘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장시가 발달을 해서 여기가 더 발달을 해 나갔다.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든 곳 앞서서 경상도 인구가 26% 줄었다는 건 진짜 많은 퍼센트인 거잖아요. 네. 이런 곳을 위해서 정책이 나온 게 있어요? 조선시대 때? 있습니다. 왕이 나서서 결혼을 독촉합니다. 혹시 드라마 백일의 난구님 아시나요? 도경수 배우 네. 나온 맞아요. 도경수 예. 배우, 남지현 배우 나온 예.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왕이 기우제를 올려도 차도가 없으니 20살 이상의 노처녀, 노총각을 관하로 모아서 짝을 지어줘라. 이렇게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근데 여기서 반강제로 짝짓기를 하는 것만 허구고 나머지는 다 진실입니다. 조선에서는 20살 이상의 여성을 노처녀로 보고요. 25살 이상은 심각한 노처녀로 생각을 했고요. 남성은 20살이 넘으면 노총각, 30살 이상은 심각한 노총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들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겼어요. 그래서 혼인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결혼해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지금 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높여야 된다라고 네.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네요. 세종이. 세종 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고 그 앞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1471년 청종실록을 보면요. 결혼을 못한 사람에게 혼수 비용으로 쌀과 콩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리된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거 현대로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혼인을 미룬다. 그러면 네. 그 집의 가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적어도 돈이 없어서 혼례를 못 치르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쳐왔던 거죠. 같은 의미로 출산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결혼했으니까 빨리 애 낳고 빨리 네. 인구 증가시켜 이거네요. 그렇죠.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펼친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세종 때 출산휴가 제도가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저희 있으세요? 퀴즈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노비에게 적용되는 법이었거든요. 여성 관노가 아이를 낳으면 산 전에는 30일, 산 전에는 100일 동안 총 130일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산 전에 30일, 산 후에 100일. 네. 총 130일. 130일이면 넉 달 정도네요. 요즘 출산 휴가가 며칠인지 석 달 아세요? 정도니까요. 그렇죠. 훨씬 많았죠. 네. 와. 사실 원래 우리 조선시대보다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세종 이전에는 이거 출산휴가가 7일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세종이 보기에는 그냥 아이가 태어난 걸 확인 정도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 더 잘 돌보고 나와라 라고 해서 10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요. 출산 전에도 혹시나 출근하다가 혹은 퇴근하다가 길에서 뭐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네. 산전에 30일의 휴가를 더 준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와. 몸을 다스려라.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도 3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했습니다. 왜 대왕이라고 하는 줄 알겠다. 그렇죠. 이게 남편에게 야. 육아휴직을 준 이유도 굉장히 자상한데요. 아내가 산통이 왔을 때 구해줄 남편이 없다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내와 남편의 사이도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인구를 늘려야 하는 이 사람들이 인구를 늘리는데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신경을 쓴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지키고 가족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게 와. 따뜻한 정책을 펼친 게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정말 좋다. 계속 감탄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세종 앞뒤로 있었던 왕들도 같이 했던 정책이긴 한데요. 네. 쌍둥이를 출산하면 한 번에 다산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쌀과 콩 이렇게 곡식을 주는 것으로 공로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돈으로 보상을 와. 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네.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을 해서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출산을 하고 형벌을 받자 이렇게 유예할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우와. 출산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난 인구를 잘 보존하려면 잘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기근이 들거나 네. 자연 재해가 있다거나 이러면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세종에 대한 드라마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농업 생산성을 위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결혼도 할 여유가 생기고 그런 여유가 생겨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신기한 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동서고금 정말 다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뭔가가 잘 갖춰져야 한다. 이 생각을 지금 세종부터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나오고 장영실하고 같이 만든 기구들도 농업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와. 그런 기구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저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세종이 재위 기간이 언제였죠? 세종의 재위 기간이 1418년부터 1450년까지 15세기 거의 전반에 속하는데요. 15세기 역사 기록상 인구가 급격히 성장한 시기다. 효과가 있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금 1400년경에 약 573명이던 인구가 1500년경에 942만 명까지 늘었어요. 와. 그리고 이때 농업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농업의 토대를 잘 다져놓은 덕분에 조금 더 지난 17세기에 들어서는 농업이 상업화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특산품이라는 개념도 생겨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계속 시기가 지나면서 자연재해도 만나고 전염병도 있고 뭐 전쟁도 치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사건들로 인해서 인구를 크게 잃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시기만큼은 인구를 빠르게 증가시켰던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외국인에 대해서 왜 저렇게 폐쇄적으로 생각을 가졌을까? 너무 안쪽으로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 나눌 때 있었는데 네. 오히려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를 내실을 다져서 좀 스스로 증가시키는데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지혜롭네요. 그러니까 안에서 조금 더 탄탄히 다져지다 보니까 인구도 진짜로 늘었다는 통계가 있고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